태권도의 하늘이 열리고 사람이 생긴 이래 세상에는 투쟁이 있었다. 생존을 위해 시작된 인류 투쟁의 역사. 그 투쟁의 전면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고안해왔다. 이 싸움의 방법들은 각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그중 동양은 서양과 구별되는 동양적 투쟁 방식과 또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독특한 정신 세계가 있었는데 이를 사람들은 무예 혹은 무도라고 부른다. 한국인에게도 한국인만의 고유한 민족 무예가 있었어. 우리는 이를 태권도라 부른다. It's great exercise. It's most beautiful. It's a wonderful gift for any parent to give their child. I think it's a great sport. But the best for me. No hay ningún deporte para mí más completo que el taekwondo. Very popular. 태권도는 한국과 한국 정신을 대표하는 국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무예, 가장 강한 스포츠이다. 태권도는 어디에서 왔는가? 기마민족 특유의 용맹함을 타고난 한민족을 당시의 중국인은 큰 활을 쓰는 동쪽 사람들, 즉 동이족이라고 불렀다. 중국인들의 뿌리가 된 화족과 대륙의 패권을 다투며 고대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동이족. 당시의 중국인들은 동이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동이 사람들은 강하고 용감하면서도 너그럽다. 동이족의 창은 그 길이가 3장이나 되어 여러 명이 함께 돌아야 했으며 보병전을 잘했다. 활의 길이는 4척이나 돼 있고 그 위력이 오늘날 기관총과 비교할 만한 노와 같았으며 활을 잘 쏴서 사람에게 쏘면 모두 눈에 맞추었다. 고조선이 멸망하자 동이족은 역사의 무대를 대륙의 중심에서 만주와 한반도로 옮겨간다.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 수도 국내성이 있었던 지안. 고구려는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제국을 건설했다. 고구려인들은 그들의 기상과 문화적 전통을 수많은 고분으로 남겼다. 그들이 구축하고 있었던 강력한 숙무적 전통은 고구려 고분 벽화의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고구려인들의 맨손 격투기를 그린 수박기도는 오늘날 태권도의 역사적 근원을 확인해주는 최초의 유물이다. 고구려는 정규 군대 외에 선별한 독특한 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고구려인들은 매년 3월과 10월에 칼쓰기, 활쏘기, 사냥, 택견 등의 기회를 겨루는 국가적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뽑아 선별한 강력한 무사집단으로 양성했다. 고구려는 이러한 우력적 기반을 바탕으로 수당의 거듭된 침략을 격퇴시키며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성장해갔다.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던 신라.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신라의 청년 무사 집단 화랑도였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무예도 보통지는 본국검의 근원이 신라 화랑 평창의 검법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화랑무예의 전통이 본국검을 통해 오늘에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신라인들은 호국불교를 그들의 사상적 바탕으로 삼았다. 신라불교의 호국서는 신라인들이 가진 숙무적 전통을 자연스럽게 불교와 결합하게 했다. 무인들의 풍모나 기질이 불교와 융합되면서 그들의 맨손무예 등이 불교 조각에 반영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석굴암 입구에 조각된 인왕상이다. 신라의 맨손 격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왕상의 역동적인 자세는 오늘날 태권도의 품새 중 하나인 금강형에 그대로 반영됐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예는 주변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백제의 무사 집단 사우라비가 일본 사무라이 원양이 됐는가 하면 고구려의 시름이 일본에 전해져 스모가 되기도 했다. 맨손 격투기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고려사에서 수박이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집단 겨루기 형태인 오병 수박기가 행해졌으며 이 시기의 사람들은 수박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손기술 위주의 수박은 주로 지배계층에서 이루어졌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택견이 성행했다.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에게는 강한 파괴력을 지닌 발기술 위주의 택견이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었다. 고려의 무인 출신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개국되고 전 왕조의 숙무적 전통은 초기 조선 왕조에 그대로 계승된다. 수박은 무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으로 중시되어 방패군이나 갑사와 같은 무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됐고 관에서는 수박을 잘한 사람을 수시로 선발했다. 특히 정조 때 편찬된 무예도 보통지는 편찬 과정에서 한중일 3국에 총 225종의 서적이 참고된 그야말로 동양무예를 총집대서 한 차원 발전시킨 책이었다. 무예도 보통지는 창술과 도검술에서 권법, 마상무예에 이르기까지 총 24가지의 무예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24반 무예이다. 한중일 3국은 각 나라가 지닌 무예의 특성을 서로 주고받았다. 명나라 무예서 무비지에 의하면 중국에서 전하지 않는 검법을 조선에서 얻어 조선세법이라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무예도 보통지에 수록된 예도가 바로 무비지에 기록된 조선세법이다. 조선은 중국의 권법에 한국무예의 장점을 결합시켜 보다 진일보된 맨손무예를 만들었다.
그러나 무예도 보통지에 수록된 권법은 수박과 마찬가지로 주로 손을 사용하는 무예로 오늘날의 태권도와는 그 본질과 특성을 달리한다. 태권도의 역사적 전통은 손기술 위주의 수박과 발기술 위주의 태권을 통해 면면이 계승됐다. (1920년대에) 간행된 해동축제는 태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옛 풍속에 각술이란 것이 있는데 서로 차서 거꾸로 때린다. 태권을 잘못하는 이는 다리를 차고 잘하는 자는 어깨를 찬다. 비각술이 있는 자는 상투를 떨어뜨릴 정도로 높이 찬다. 태권도의 화려한 발기술, 공격적이고 실전적인 면, 공개된 장소에서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의 특성은 모두 민족무예의 역사적 원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 무예 또한 암흑기를 맞았다. 일본은 한국 정신 말살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전통무예를 수련한 이에겐 혹독한 탄압이 있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았고 검도나 유도 같은 일본 무술이 강요됐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우리의 전통무예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고유무예의 전통은 단절의 위기에 있었다. 가라데를 수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가라데의 수련 방법이 일부 유입됐다. 그런 이유로 당시에는 맨손 격투기의 명칭도 가라데의 한국식 발음인 강수 혹은 공수로 불려졌고, 발기술 위주보다는 손기술 위주의 가라데 수련 방식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통무예의 원형질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태권의 명맥을 지켜온 송덕기, 신한성 등은 전통무예 부활에 일익을 담당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대 태권도의 기틀은 마련된다.